이전 영상에서는 돈과 지폐, 은행의 탄생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항해 시대로 금과 은을 비롯한 막대한 부가 유럽으로 쏟아지자 유럽은 여태 겪어본 적 없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시중에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사악한 행위로 여겨지던 이자를 받는 행위도 용인되기 시작했죠. 투자와 투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가 상승에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자본이 있던 부유층은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거대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602년 세계 최초로 등장한 주식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지금과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회사였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서서히 유럽 각지에서 생겨났는데 당시엔 법적인 제약도 없었고 주주총회의 개념도 없었기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식회사, 유가증권거래소, 외환은행 등의 근대적 경제 시스템은 넘쳐나는 돈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후발주자들도 머지않아 이 시스템을 도입했죠. 사실 주식의 개념 자체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자가 거금을 투자해 배 한 척을 대서양을 건너는 신대륙 무역에 투입했다가 배가 침몰한다면 졸지에 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4명의 부자가 4척의 배에 25%씩 나눠서 투자한다면 한 척이 침몰하더라도 나머지 배로 여전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투자하면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 목적에서 벗어나 투기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투기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 튤립 파동 등 다양한 사건을 낳았죠. 대표적으로 거품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영국의 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711년 런던에서 설립된 남해 회사는 별다른 경영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발행해 얻은 자금으로 영국 국채를 인수했고 총리와 장관에게 뇌물을 주어 신주 발행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꾼들이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주가는 계속 치솟았고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남해 회사의 성공을 보며 이를 따라하는 유령 회사들도 줄줄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이런 회사에도 마구잡이로 투자했죠. 결국 1720년이 되자 거품은 꺼졌고 주가는 순식간에 90%가량 폭락했습니다. 다른 유령 회사도 대부분 파산했죠. 이에 영국은 유령 회사가 생겨나는 사태와 시장 거품을 방지하고자 버블 액트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노예무역이라는 흑역사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부터 지배민족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은 흔했지만 대항해 시대 때 이루어진 거대한 노예무역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애초에 설탕 생산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시설, 도구, 노예, 식량 등을 농장주가 화폐로 사들여 설탕으로 뽑아낸 뒤 유럽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설탕에 맛들린 유럽인들은 점차 설탕을 열렬히 찾기 시작했고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설탕의 양이 많아지면서 사치품이 아닌 기호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7세기 초에는 영국의 연간 설탕 소비량이 1인당 4에서 500g에 그쳤으나 18세기엔 약 7kg으로 급증했죠. 사탕수수는 수확하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장주는 심는 시기를 조절해 노예들이 쉬지 않고 수확하게 만들었고 수확하고 난 후 단맛이 급격히 떨어지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공했습니다. 게다가 농장주는 노예를 그저 가축처럼 생각했기에 그들의 열악한 처우로 죽는 사람이 계속 생겼으므로 노예를 꾸준히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삼각무역이라는 무역 형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럽의 무기와 자파를 서아프리카로 보내고 거기서 노예와 교환한 다음 이들 노예는 아메리카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선 다시 설탕과 담배 등의 농산물이 실려 유럽으로 배달됐죠. 이런 노예무역 자체도 문제였지만 노예가 필요했던 이유도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현지 주민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토착민들은 서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를 개척할 당시 자신들도 모르게 퍼뜨린 천연두에 감염되어 사실상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현재 추정하기로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건너오기 전 아메리카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워낙 넓은 영토를 가진 상태로 세워졌기에 드넓은 미개척지를 대상으로 토지 투기가 성행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토지를 이용해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게다가 서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철도 라인이 건설되면서 서부 개척운동이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돈은 매매에 쓰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용도가 아니라 마치 병균이 빠르게 증식하는 것처럼 부풀려 나가야 하는 대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은행은 자유롭게 은행권을 발행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별다른 규제도 없었고 자신들이 마음껏 찍어낸 종이 쪼가리는 돈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었습니다. 은행권은 금화나 은화로 바꿀 수도 있었고 사람들 사이 거래에도 자유롭게 쓰였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당연히 빚을 내어 생활타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겐 빚이 일상이었고 은행권은 귀금속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민자들이 편하게 빌려 쓸 수 있는 돈이었죠. 어찌 보면 1929년 발생한 대공황 역시도 이렇게 무작정 빚을 내어 투기 생활을 이어간 과거 선조들의 폐해를 답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전쟁 직전 미국에서는 16,000여 개의 은행이 발행한 약 7,000여 종의 은행권과 500여 종의 위조 은행권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저기서 남발하는 투기성 돈의 흐름이 여기저기서 찍어낸 은행권으로 이루어졌으니 건전한 경제 상태였을 리 만무합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63년 미국은 전국통화법을 제정하고 1864년 개정 국법은행법을 제정하며 점점 은행권 남발의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의 지폐 발행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된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점차 미국의 지폐는 통일되어 미국만의 통화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징조는 쭉 보였었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들은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죠. 심지어 대공황의 미니 버전인 1907년 금융공황 사태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걸 보면 인간의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아마 앞으로도 많은 사건 사고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은 도서 처음에 있는 돈의 세계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돈의 역사 영상에서는 연재 중인 제3제국사 히틀러와 나치의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대공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는 도저히 블리님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번 주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녹음을 해봤는데 혼자 녹음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다음화도 재밌는 내용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